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 가까이로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검사량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가 불었지만 유행 규모는 정점 구간을 지나 꾸준히 감소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페트병 생수의 상당수가 야외 직사 환경에 노출돼서 유해 화학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시내 소매점 270여 곳 중 100여 곳의 생수 페트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보관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의 미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산 우선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며 인플레 감축법 성과를 강조해 우리 측의 시정 노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모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하거나 기본 설정으로 동의를 해놓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처음 실용화한 로켓 엔진 재사용 기술을 중국도 성공했다고 현지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시안 항공우주동력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로켓 엔진으로 2번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 때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일시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4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 3,9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8,400여 명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한 건 추석 연휴 여파 때문이라며 현재 유행 규모는 정점 구간에 지나 당분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연휴 이후 일상 복귀 전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에 참여하고 개인 간 접촉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6차 유행이 마무리 국면으로 간다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언제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유행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의무를 해제하는 데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이번 재유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런 방역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소세는 맞지만 소규모 유행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는 국내 유행 상황은 물론 해외의 정책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할 시점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에 가보니 호흡기 내과 의사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서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그 시기는 내년 봄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명률과 위중증 추이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괄적 해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접근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해제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특정 시기를 못 박는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간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에 근접해 독감 등 다른 감염병이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의료 체계가 이번 겨울에 충분히 검증돼야 내년 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고위험군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트윈 데믹으로 부르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두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료할 능력과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 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증상이 비슷한 두 질병을 구별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에는 독감은 갑자기 열과 몸살, 두통 등이 시작하는 독특한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에 따라 중국 동부 연안 도시들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현지 시각 14일 오전 10시 태풍 경보의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성은 모든 어선을 대피시키고 닝보 등 연안 지역 공항 폐쇄와 휴교령도 내렸습니다. 중국의 기상경보는 적색, 주황색, 황색, 청색의 4단계로 나뉘는데 중국을 비껴간 지난 11호 태풍 흰남노 때는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 무이파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매화를 의미합니다. 인도가 내년 9월 수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인도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G20 외에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등도 초청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200여 개의 G20 관련 회의를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친환경적 생활 방식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기반 시설, 식량과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생수 페트병 상당수가 야외 직사 환경에 노출돼 있어 페트병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내 소매점 270여 곳 중 100여 곳에 있는 페트병이 야외 직사 환경에 노출된 채 보관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이 비슷한 환경인 여름철 오후 2시에서 3시 때 자외선 강도와 50도 온도에서 일부 제품을 표본으로 실험했더니 유해 물질인 안티몬이 0.0031에서 0.0043mg, 호주의 기준치 0.003mg을 초과했습니다. 또 포르말데히드는 1리터에 0.12에서 0.31mg이 검출돼서 일본의 기준치인 0.08mg을 넘어섰습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하면 비용은 3.9% 더 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7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컬리와 농협경제지주 등 유통기업 5곳과 물류기업 3곳과 함께 진행한 다회용 택배 상자 시범사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 시 유통기업의 1회 배송비는 평균 4,512원으로 1회용 상자를 썼을 때보다 169원, 3.9% 더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달한 다회용 상자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데 비용이 든 겁니다. 다회용 상자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회 평균 213g으로 1회용 상자보다 622.1g, 74.5% 적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상자 사용 시 1회에 4.3g으로 1회용 상자에 견주어서 605g, 99.3%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우주 연구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달의 재발견이죠. 과거에는 단지 과학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 달에 발을 딛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심우주 탐사를 위해 달을 하나의 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인데요. 네,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로 떠난 우리 위성 다누리와 곧 발사될 미국의 아르테미스 미션, 이들이 어떤 임무를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오늘 과톡에서 친절한 달의 여신이 정리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2022년 8월 24일 남산타워에서 일어난 우주선 불시착 관련된 이야기야. 뉴스에 나온 그 사건인가?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줄 거야. 태양계를 여행하는 한 우주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두 동물이 타고 있었지. 동물이요? 바로 오리계의 핵인싸 올리와 야망 고양이 베리였지. 아, 오리랑 고양이군요. 그들은 태양계 행성을 막 이렇게 돌다가 지구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기로 했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요? 바로 우주선 고장. 어떡해. 막 비상등이 깜빡이고 사이렌은 막 울리고 나비 교환이 따로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주선은 퓨 불시착. 어떻게 안 다쳤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리와 베리는 가벼운 두통 외에는 큰 외상이 없었어. 와,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우주선이 떨어졌는데 그밖에 안 다쳤어요. 그렇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불시착한 곳이 더 놀라운 거야. 어딘데요? 바로 남산타워 YTN 사이언스 키즈였던 거야. 오, 대박. 올리와 베리는 그곳에서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방송을 보며 큰 감동을 받게 돼. 갑자기요? 세란이는 감동을 받으면 주로 어떤 행동을 해?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그런데 올리와 베리는 달랐어. 엄청난 결심을 하게 돼. 결심이요? 바로 YTN 사이언스의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오, 와. 이게 바로 그 친구야. 뭐지? 이건 홍보부채인데? 올리와 베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 올리와 베리가 그려져 있지? 앞으로 YTN 사이언스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약할 그들의 포부를 담은 거지, 이곳에. 오, 시원한데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뭐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 마지막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올리가 베리 NFT 출시했다고. NFT 출시했대. 여러분, 올리와 베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꽈떡. 뭐야? 과학계 핫 이슈? 이번 주 핫 이슈. 지난 1일 제5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창작자의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번 행사는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울리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 체제를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해 힘쓴 유공수상자들의 표창이 이어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소개됐습니다. 국가지식자산위원회는 지식자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고 개인 역시 지식자산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지식재산과 청년.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부터 연구실에서 개발한 제품을 내놓은 청년들,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도전한 청년들까지 모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로 창업을 한 업체들에게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특허를 112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제품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카피할 수 없는 지식 재산에 대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권리, 지식재산권. 노력을 통해 얻은 권리인 만큼 제대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이, 우리 이번 주에는 주제가 뭐야? 이번 주는 달 탐사 특집입니다. 달 탐사? 우와, 나 완전 좋은 컨셉 생각났어. 모두들 기대해. 그리고 며칠 뒤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안 오셔. 인간들아 잘 지냈느냐? 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요즘 달이 아주 핫하기 때문이지. 오늘 나와 함께 달 탐사와 관련된 중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지. 세계 최초 아르테미스 여신과 함께하는 달 탐사 특집 시작합니다. 인간들아, 우선 코리아라는 국가가 얼마 전 달 탐사선 다누리를 보낸 거 다들 알고 있지? 지난달 5일 미국 플로리다 기지에서 발사된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자기장 측정기, 편광 카메라, 감마선 분광기 등으로 달 표면을 탐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누리가 최근 사진을 보내왔다고 하는군. 어떻게 같이 볼까? 구름으로 덮여있는 지구가 있는데, 자 보이지? 그 옆으로 달이 보이지? 이거 따로따로 찍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방에 찍은 거야. 지구와 달의 투샷이지. 지난 한 달간 다누리는 많은 일을 해냈는데요. 지구 보호막을 통과할 때 자기장 측정기를 통해 소중한 관측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태양과 지구 사이 라그랑주 포인트인 L1 근처까지 이동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그 위치. 지구에서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을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2일에 2차 궤적 수정 기동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고 하네. 모두 박수! 궤적 수정 기동은 추진체를 사용해 궤적을 수정하는 기동인데요. 이 기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연료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며 달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앞으로 약 3개월 반 동안 달을 향한 항행을 이어나갈 거랍니다. 이렇게 쭉 가서 올해 12월 17일에는 달 궤도에 도착을 하고 12월 31일에는 드디어 임무 궤도인 고도 100km에 안착할 예정이라고. 그럼 이번엔 나의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미션에 대해 알아볼까? 1969년 7월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닐 암스트롱이 너무 유명해서 그 이후로 달에 간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이후에도 미국은 5차례나 더 달에 착륙을 했고 12명의 우주인이 달을 밟았어. 마지막 달 착륙은 1972년. 그 이후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53년 만인 2025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미션이죠. 아르테미스 1호, 2호, 3호 계속해서 발사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1호 발사한다는 소식 다들 들었을 거야. 하지만 연료 누출 때문에 발사가 미뤄진 상태지. 아르테미스 1호에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운다고 하는데요.
다음 미션에서 4명의 우주인이 타게 될 우주선 오리온 캡슐이 달을 탐사한 뒤 지구로 다시 진입할 때 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가 실제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착륙은 하지 않고 되돌아올 거야. 뭐 시험 비행 같은 거지. 그리고 2025년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타고 간 우주인 4명 중 2명이 달 표면에 내려 7일 동안 탐사 작업을 한 뒤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최종 목표는 바로 달의 상주기지를 세우는 거야. 아, 그리고 앞서 말한 한국의 다누리가 달 기지를 세울 예정지들을 미리 탐사한다고 해. 이렇게 달 기지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될 예정인데요. 인류의 또 다른 도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 아르테미스 여신과 함께 달 탐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땠니?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분량이 너무 부족해. 하지만 다누리가 향후 1년, 아르테미스 미션이 향후 5년 이상은 진행될 거니까 나의 분량은 뭐 충분히 확보됐겠지. 그럼 난 다음에 또 올게. 안녕. 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리입니다. 올 상반기 미국 FDA는 총 16건의 신약을 승인했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신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약품의 신뢰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FDA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올 상반기 미국 FDA 승인 신약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제약업계에서 미국 FDA에서 신약을 승인받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보건당국이 승인을 해주면은 그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 미국 FDA는 총 16건의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27건이 승인된 것과 비교하면은 승인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전체 신약 승인 건수는 50건이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바이오 분야 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어떤 질병 치료제가 승인됐습니까? 우선 이제 질병을 승인할 때는 그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치료제는 이 질병에 뭐 쓴다 이런 게 적응증이라는 건데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암, 즉 종양이었고 그다음에 혈액 질환. 암이랑 이 혈액 질환이 각각 3건씩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뒤를 이어서 신경질환과 이 대사 내분비 질환, 간염병이 각각 2건씩 차지했고요. 그밖에 이제 안과 질환과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면역계 질환이 각각 1건씩 승인됐습니다. 네. 이 물질별로 보면은 이 바이오 의약품이 5건을 차지했고 합성 의약품이 11건을 차지했었는데 예. 이 바이오 의약품 가운데에는 이 mRNA 백신 이외에 주목받고 있는 RNA 치료제가 1건이 포함돼서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희소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이 희소질환 굉장히 드문 질환이죠. 네. 희소질환 치료제가 특이하게도 이 16건의 절반인 8건을 차지했고요. 이 희소질환 치료제는 FDA 개발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전체 승인 시작의 약 절반가량인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특히나 이 가운데서 크게 주목받은 신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근 10년 만에 이번에 포함된 당뇨병 치료제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입니까? 이 당뇨병은 흔히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말을 하죠. 네. 이 대사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몸에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내 그 당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게 당뇨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뇨병 인슐린은 혈액 내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은 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의 그 세포로 이동시켜서 혈액 내 당, 즉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내 포도당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네. 이 오줌에 이 포도당이 나오는 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병에는 이제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미국 FDA가 지난 5월 13일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에 당뇨병 신약인 마운자로를 승인했습니다. 예. 이 약은 2형 당뇨병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생산되지 못하는 어떤 네.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생산은 되지만 그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런 당뇨병을 말합니다. 네, 2형 당뇨병 신약이 승인됐다는 설명이신데요. 그럼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이 마운자로의 작용 원리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이 GLP-1과 이 GIP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들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소장에서 이 GLP-1과 이 GIP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은 모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운자로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을 했는데 이 호르몬 두 개가 모두 이제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운자로는 이 두 개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쓰인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운자로 이전에도 이 GLP-1을 촉진하는 방식의 그 당뇨병 치료제는 이미 승인이 돼서 시판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GLP-1에 더해서 GIP까지 그러니까 호르몬 두 개를 촉진하는 방식의 당뇨병 치료제는 이번에 나온 승인된 마운자로가 세계 최초라는 거죠. 마운자로는 임상시험 3상에서 이 기존 치료보다 조금 더 이 포도당을 낮추는 그런 네. 효과가 입증이 돼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 중에 이 네이처 리뷰 드러그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운자로의 한 2028년 연매출이 한 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3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약의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제약업계에서 연매출이 1조 원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초대박 의약품, 뭐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당뇨병은 워낙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신약 얘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 마운자로라는 약이 비만 치료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뭐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대부분 다 이 성인병이고 예. 다 대사질환과 관련된 질병이라서 이 연관성이 굉장히 큰 질환들인데 네. 이 앞서 이제 마운자로는 그 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을 때 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 비만도 적응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운자로가 이 임상 시험에서 체중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냈다. 예.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화제가 됐었는데 현재 이제 비만 치료제 최강자는 그 노보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거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치료제는 체중 감소 효과가 한 5에서 9% 정도 최종으로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 임상에서. 네. 그런데 이 마운자로는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체중 감소 효과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체중 환자 한 2,539명을 대상으로 1년 반 정도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네. 이 15mg을 주사했더니 체중의 한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감소 효과가 큰 거죠. 그렇네요.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마운자로의 비만 임상이 지금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원리는 앞서 이제 이 마운자로가 GLP-1과 GIP라는 호르몬을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호르몬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뇌에 포만하다 이런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신약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최근 암 치료는 인체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면역 항암제가 주류였는데요. 진행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방식의 신약이 승인받았다고요? 이 면역 항암제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 있잖아요. 네. 이 면역 세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어떤 3세대 항암제를 말을 하죠. 예.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흑색종을 알아서 사실은 이제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임상 개발 중인 이 면역 항암제를 치료받고 나서 암 완치를 선언해서 이 면역 항암제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 미국 FDA는 지난 3월 다국적 제약사인 BMS에 옵둘라그라를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이 옵둘라그는 기존의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와 이 LAG3 차단 항체인 일립틀림을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병용 네. 치료 요법인데요.
이 옵디보와 리틀리마브는 모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뭐 이제 그런 작용 기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면역 세포 표면에 있는 그 PD-1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거든요. 이 PD-1이라는 단백질은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네. 그런 단백질이라서 예. 이 PD-1을 억제를 하면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는 대부분 다 이런 원리인 건데 이 옵둘락은 이 두 개의 어떤 이 PD-1과 같은 그런 이 브레이크하는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네.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역 요법이다 보니까 옵디보 단일 치료보다 어떤 그 진행성 흑색종 환자에게 작용할 경우에 이 질병의 진행이 없이 생존하는 그 우리가 이제 무진행 생존율을 하는데 네. 이게 한 2배 정도 높아졌다 이런 임상 결과가 나타났죠. 예. 이 질병이 진행이 없이 생존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생존율이 늘어나는 거가 어떤 그 항암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질병이 진행이 없으면 환자가 별다른 고통 없이 생존율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일단 당뇨와 비만 또 암에 대해서 그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그런가 하면 불면증 치료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면증 치료제는 좀 생소한데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불면증이 치료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스위스의 제약사 중에 이도르시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제 큐비빅이 올해 1월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죠. 네. 사실 이제 큐비빅은 뇌를 진정시키는 기존의 어떤 진정제 계열의 수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큐비빅은 각성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오렉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오렉신을 차단해서 과도한 각성 상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큐비빅은 임상 시험에서 환자들이 보고한 그 어떤 주간의 졸림 같은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네. 어떤 기존의 그 진정제 방식의 어떤 수면제는 낮 시간대에 졸음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불편을 환자들이 호소했었는데 그런 불편증이 좀 해소됐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그 전체 승인된 신약 중에 50%가 또 희소질환 치료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희소질환 치료제 승인이 순조로운 편이라고요. 근데 희소질환은 말 그대로 환자가 희소해서 희소질환인데 대략적으로 뭐 인구 2,000명당 1명 정도 발병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임상 연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도 좀 까다로운 질환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16건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8건이 이 희소질환 치료제였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이 8건 가운데 6건은 그 해당 질환의 최초 치료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 질병은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치료제가 나왔다. 네. 이런 점에서는 좀 환자한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 6건이 뭐 어떤 치료제냐 좀 살펴보면은 포도막 흑색종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서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 치료제가 있고, 그다음에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 치료제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장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좌심실벽이 두꺼워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뭐 그런 희소질환인데 사실은 이런 방식의 치료제는 세계 최초로 승인이 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린 그 네이처 드럭 리뷰에서는 이 폐쇄성 심근증 치료제가 2028년쯤에는 매출이 뭐 한 2조 2천억 달러, 역시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희소 질환은 아니지만은 이 재발성 외음부 칸다디증에 대한 최초의 의약품도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상반기 미국에서 승인된 시약들이 국내에서 사용이 되려면은 사실은 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사용이 되려면 국내 식약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내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 임상이 진행돼서 허가를 받더라도 이 약의 약가를 책정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보험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또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국내 환자들의 혜택을 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FDA가 승인한 신약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이르면 오는 27일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추석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중국은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무인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캐온 암석 표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붙인 이름은 창어석. 국제광물학협회도 인류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광물로 인정했습니다.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캐낸 건 미국과 옛 소련에 이어 중국이 3번째입니다. 它是一种富含稀土的新的磷酸盐矿物，它是中国人发现的第一种月球新矿物。 무인 달 탐사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유인 탐사에도 나섭니다. 2026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35년 달 표면에 기지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우주 굴기에 자극받은 미국도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3단계 과정을 거쳐 달의 화성 진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29일 첫 발사가 불발된 뒤 미루고 또 미루다 오는 27일 재시도에 나섭니다. We need to get the tanking test done, and then we'll have to look at what is the realism and schedule for us for launch periods 27 and 28. 달에 있는 희귀 자원을 선점하고 우주 진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 패권 다툼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현지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시안 항공우주동력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로켓 엔진으로 2번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국 항공우주 사상 처음으로 액체 로켓 재사용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사용형 로켓은 미국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처음 실용화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하려면 기체를 특정 장소로 귀환시키기 위한 유도 기능과 연료 활용 기술 등이 필요하고 착륙에 필요한 다리를 기체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경량화도 중요합니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5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는지 중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행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관련 정책 전문안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국산 우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우리 업계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의약품부터 식품과 연료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의 미국 생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구축하며 물가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와 지원책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원재료와 생산 시설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이른바 미국산 우선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경제 재건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That means we will invent it in America and make it in America. And we're going to make sure we include all of America. 미국의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은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견제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과 미국 내 생산 강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함께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주는 것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해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골칫거리는 원자재값 상승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인플레를 낮출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홍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EU 등 동맹의 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ly 4 weeks ago today, I sign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a single most important legislation passed in the Congress to combat inflation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특히 법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값 등 미국 가계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가도 잡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Folks, we're going to lower prescription drug costs, lower health insurance costs, lower energy costs for millions of families.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내에 짓게 하겠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 9.1%로 정점을 찍은 뒤 2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지만 시장의 예상을 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에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9.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8.5%, 8월 8.3%로 2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를 상당히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7월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0.1%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큰 폭으로 올라 7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주거비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자 미 언론들은 물가를 잡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한 2%까지 내려가려면 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물가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물론 1.0%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올랐던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4% 내외로 급락했고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나스닥 지수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고 그 여파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최근의 고물가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가 사이의 정책 여건이 다르고 공급 문제가 큰 유럽의 침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무역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수요를 위축시켜 국내 성장과 물가 오름세를 동시에 둔화하게 할 것으로 분석된 반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성장률은 둔화, 물가 오름세는 오히려 확대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환자의 면역 항암 치료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 신희철 교수팀은 연세대와 가톨릭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암세포에 존재하는 CD39 단백질을 발현하는 조직상주 기억 T세포가 유방암 환자의 항암 면역 반응을 결정하는 주요 면역세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조직상주 기억 T세포가 증가해 있는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적게 나타났다면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형 간염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과한 음주를 계속할 경우 감염 완치 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B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 판정을 받은 1,443명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간암 발생 여부를 추적한 결과 완치 후 과한 음주를 지속한 경우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2.57배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이와 간 변병 여부, 가족력 등도 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B형 간염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간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간암 검사를 받고 금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호용 박사팀은 동물의 장내 환경을 개선해 축산 배설물 악취를 줄이고 축산 농가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02년 개발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를 기반으로 여러 효소를 섞어 최적화된 제형의 사료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사료 첨가제를 이용해 전남의 한 양돈 농가에서 3년 동안 현장 적용 시험을 한 결과 악취의 주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63% 줄었으며 평균 출하 시기도 열흘가량 단축되고 육질 등급도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일 땐 5분가량 안고 천천히 걷는 것이 최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이화학 연구소 연구진은 영아 21명을 대상으로 아기의 상태와 심박수를 기록하며 앉아서 안아주기, 안고 걷기, 유모차 태우기 등 보채는 아기를 달래는 방법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울며 보채던 아기를 안고 걷자 30초 이내에 아기의 심박수가 줄고 5분가량 지나자 모두 울음을 그쳤으며 절반은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아기가 잠들고 8분이 채 지나기 전에 눕히면 깰 수 있다면서 아기가 보채며 잠을 자지 않을 땐 5분가량 서서 앉은 채 큰 움직임 없이 천천히 걷다가 아기가 잠들면 8분가량 더 안아주다가 눕히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앱에 언젠가부터 일회용 수저, 포크는 안 주셔도 돼요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배달 플랫폼과 식당들의 작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네, 최근엔 다회용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큰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